9월 1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지난 주말 브론즈 크로스 당내 경선 3위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청부 고발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 내용의 핵심은 검찰과 야당의 야합이라고 했는데요. 잠시 후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추석 전 70%가 내일이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민의힘에선 게이트로 규정한 반면 이 후보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남영희 이재명 캠프 대변인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하루의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상이신 걸 보니까 주말 금요일이 아니네요. 출근을 한 이후에 네네. 오늘 또 옷이 비슷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짝을 맞추셨어요.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네. 예, 뭐 추모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이제 추석을 대비해서 네. 진중하게 가보자. 진중하게.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화천대유. 이름이 어려워요. 대유 화천이라고 했다가 뭐 화대천유 뭐 이랬다가 그런데 어쨌든 화천대유. 이게 뭐 점괘 중에서 64개의 점괘 이중에서 가장 좋은 점괘랍니다. 해가 하늘에 중천에 뜨고 돈이 굴러 들어온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굴러들어. 예. 이걸 놓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백드롭에 보니까 그 뒤에 배경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를 연상시키는 대로 그게 써놨어요. 연상되는 건데요. 네.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의 이제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 의혹 규명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름이 좀 재밌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떴다방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인데요. 오늘 첫 회의에서 김계현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백드롭 문구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이 지사의 이제 국정감사 출석,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굉장히 선풍적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패러디한 건데요. 지금 이 지사가 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에 야권도 총공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죠. 초반부터 지금 이제 본선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백드롭도 바꾸고, 이 백드롭을 바꾼다는 건 이제 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정 후보를 겨냥했다는 거는 슬슬 본선을 위한 준비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뭐 이제 사실관계도 분명히 규명을 네.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왜 지금 이재명이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가 될 네. 거다라고 네. 이제 예측을 한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거고, 왜 지금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런 대한 거죠. 이제 되치기의 영향도 있는 거죠. 네, 이 이슈가 잘 덮일지 아니면은 다른 이슈를 더 키우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오히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언급하면서 역풍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사실 이번 의혹이 야권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 화천대유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7년이나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 지사 측도 국민의힘 공세에 이제 물러서지 않고
즉각 곽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발족한 TF에 대해서 기왕 TF를 꾸렸으니 팀장으로 곽상도 의원을 추천한다. 네네. 뭐 말을 했는데요. 곽 의원만큼 이 사안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또 어디 있겠느냐. 국민의힘은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이 후보에게 따져묻기보다는 곽 의원이 화천대유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되치기로 맞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곽 의원은 화천대유의 이제 실질적 소유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언론인 출신 김모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데요. 과거 검사와 법조기자 시절에 만나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을 했던 네, 걸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네. 오래 법조에 몸담았던 기자죠.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지만 사실 이 사안에는 양쪽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걸 단순히 이제 여야, 그러니까 정치권의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닌 것이 네. 토지개발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권들이 얽혀들고 네. 거기에 이제 관공서의 어떤 그 허가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치워야 할 일들이 사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관을 상대로 하는 로비 활동을 해줄 만한 인력도 필요하고 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제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웬만하면 유력 인사와 네트워킹이 가능한 사람들을 좀 끼고 있으려고 하는 네네. 그런 경향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뭐 아들이라든지 뭐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 그 전에는 이제 유력 변호사였는데 네. 그분을 이제 고문으로 영입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좀 같이 들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네. 이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관계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제 두 개의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성남의 뜰이라고 네. 하는 회사가 컨소시엄. 등장을 하고요. 하나는 지금 얘기되는 화천대유 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남의 뜰은 소위 특수목적 회사라고 SPC라고 흔히 네. 얘기하는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특수목적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서류상의 회사인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설립하는. 요즘 같으면 뭐냐면 영화 같은 거 만들 때요. 영화사를 영화 제목으로 해서 그렇죠. 특수목적 회사를 하나를 만듭니다. 네. 이건 서류상의 회사고요. 화천대유는 뭐냐면 이 특수목적 회사는 돈을 결제하거나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관리 회사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화천대유는 자금관리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고요. 실제 이 사업자는 누구냐? 성남의 뜰도 아니고 화천대유도 아니고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입니다.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컨소시엄에서 성남의 뜰이라는 이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고 이 특수목적 회사의 자금 관리를 위해서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 사건을 보셔야 그렇죠. 대략 네. 그림이 그려지실 수 있다. 그래서 성남의 뜰 내지는 화천대유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한 사람이 그 화천대유의 뭐 주인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뭘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전체 개발 사업은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에서 이 전체 개발 사업을 주관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에서 개발 사업 했다라는 얘기가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대장동 지구 개발 사업이라는 게 26만 평 규모의 엄청나게 초대규모의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5천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두 개의 회사가 운영을 할 수 못해요. 없는 규모의 네. 이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SPC를 세워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걸 중간에 컨설팅 해줄 회사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최종 조율자로서의 중간 조율 역할을 해주는 회사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화천대유가 대행을 했던 자금 관리를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회사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비용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이 화천대유에서 투자한 돈이 그렇습니다. 비용으로 땡겨오는 들어간 돈이죠 돈이. 말하자면. 예. 네. 자, 이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회사들이 거기에 포진을 하는가 그런 개발 사업을 할 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영길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네요. 뭐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서울 남대문 시장을 이제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네. 이재명 지사의 의혹 관련해서 이게 무슨 대단한 의혹처럼 떠드는데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지사의 해명을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또 당시 성남시장일 때 굉장히 성남이 재정적으로 튼튼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정부와 갈등도 많았는데 만약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공공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네. 중간에 뭐 알려진 것처럼 새누리당의 뭐 신영수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개입이 되면서 민간 개발 사업으로 전환되는 일종의 이제 비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그 수익이 민간으로 유출될 상황이 됐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재선을 하면서 이 사업을 이제 공공개발 사업의 성격으로 전환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5,500억 원 정도를 성남시 재정으로 충당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원래는 모라토리움 선언까지 있었던 성남시청의 이제 재정적 상황이 좀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지사 후보 측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사실관계는 조금 밝혀질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입찰 과정에서 뭐 봐주기가 미리 누군가를 선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은 조금 이게 사실관계에서 짚어주고 가야 되는데 불과 한 사람이 5천만 원 투자한 회사가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 산업은행 주관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주관 컨소시엄 등 3개의 초대형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고 그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C와 자금관리회사가 설립된 거다라는 점은 이 출발선이다라고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은.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네, 우리 이은지 기자 같은 분들은 이제 열심히 보도를 해주시겠죠. 네네. 예, 그거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판결이 2개가 나왔네요. 하나는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해서 1심 무죄였다가 네, 예, 그렇죠. 1심 무죄, 2심 유죄, 2심 3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다시 한번 다뤄봐라 이런 얘기고요. 하나는 우병우 전 검사장이 징역 1년 확정이 됐네요.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 무죄 판결을 말씀드리면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이분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냐면 2013년에 한 보수단체 신년 할애회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불임 사건을 변호했는데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네. 1심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무게를 둬서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고 2심에서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기 어렵다라고 1심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는데 다시 대법원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 이유는요.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벌어진 검증이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서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이제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이제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제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거. 이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죠. 네.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사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사실 좀 대표적이었는데 이것은 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뭐 두 번째 부분은 직권남용은 직권이 아니다. 민정수석이 직권 아니다. 그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권한이 없다. 이런 취지고요. 이건 뭐 계속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죠. 판결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논리고 그다음에 이석수 그다음에 김진선 두 사람에 네. 대해서 정보 수집한 거는 문제가 있다. 유죄. 그건 민간인 사찰이다. 예, 네. 예. 이렇게 된 거고 앞부분에 이제 그 고영주 관련해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의 적시냐 의견의 표명이냐가 명예훼손에서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의견 표명이다라고 본 겁니다. 예, 의견 맞습니다. 표명이다.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주장이
고경주 전 이사장의 의견 표명이다.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한 거죠. 적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의 적시냐 의견의 표명이냐 이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죠. 2심에서는 이것도 사실의 적시다라고 봤던 저 거고 유죄로. 예,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그냥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우리 대법원이 인권 보장을 좀 폭넓게 하는 차원에서 표현의 네. 주의를 좀 더 표현의 가능하면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이 네, 네. 많은데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사실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차원이 분명히 들어 있었을 텐데. 네, 이전에 의도는.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 뭐 빨갱이다, 종북이다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건 전부 다 네. 명예훼손으로 예,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주 전 이사가 그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의 이 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사상적 표현 방식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그런 판결을 했고요. 그 하급 다시 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오늘 오후 예정됐던 호남 지역 TV 토론회가 광주 MBC 본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연기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많은 말씀들을 기자간담회에서 그리고 또 어제 그제는 SNS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추미애 후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광주에 계시는 건가요? 네, 예. 뭐 추석 내내 어떻게 호남 쪽에 계속 계실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네, 일단 주말까지 이 광주 호남을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 이제 최근에 SNS에 네. 이렇게 딱 떠도는 그 홍보 포스터 중에 웹 포스터 중에요. 네, 미에로 하브이바 이거 너무 재밌던데. 어디서 만드신 겁니까? 네, 제가 시민 대표, 국민 대표거든요. 네네. 캠프가 따로 없고 네. 자발적 시민들께서 오셔서 네네. 다들 뭐 본업이 있으신데 접어두신 분 또 시간 짬짬이 내서 네. 아이디어 제공하고 손수 웹 작업 만들어 주신 분들 중에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에로 하비바 하면서.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캠프도 우리 최재형 후보도 우리 네. 추 후보님 캠프를 벤치마킹해서 캠프를 해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그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려운 처지라서 예, 그런 아니, 그게 아닌가? 아니고, 예, 예. 그 권력 부서에 네네. 권력만 누리던 분들은, 네. 시민 봉사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네. 뜻대로 안 될 거다. 미에로 하비바 같은 작품은 안 나올 거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발 사주 사건, 뭐 청부 고발 네. 사건이라고도 하고 또 고발 사주 네.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소위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네. 이게 지난 3월 달 작년 네. 그리고 4월 네, 달 이게 연달아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네네. 이거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됩니까? 그거야 뭐 수사해봐야 알겠는데요. 그냥 네네. 제 짐작에는 네. 그 3월에 만들어진 그 문건은 굉장히 기획 전문 쪽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석장짜리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우, 정보양이 그러면 보통이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은 그 윤석열 총장이 이미 그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을 레드팀을 가동해서 점검을 해보고 네. 그것이 고발 사주 청탁 고발의 기초 자료가 되지 않았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게 연속된 일련의 그렇죠. 과정에 네. 있던 네, 네, 사건이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것 이외에도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조각, 여러 퍼즐 내지는 여러 가지 실행 방안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고 네. 다른 어떤 다른 조각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측을 하는 언론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하나씩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은 네.
이 정치 야욕 속에서 네. 일련의 작업을 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예. 조국 장관의 어떤 민정수석으로서 권한 남용이 있는 듯이 네. 여론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장관을 축출해내는데 결국은 수사하고 보니 남은 것은 재판 결과 표창장 하나뿐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최승혜 총장의 오락가락하는 말에 의존한다 뿐이지 네. 뭐 표창장 대장도 일부러 없앴다라는 소리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또 대장 원본만 발견한다면 그 자녀분이 봉사도 했고 실제 네. 또 상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또 표창장이 그다지 학교 들어가는데 뭐 필요한 문서도 아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것이 그 주장이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기획된 수사, 네. 그다음에 해를 넘겨서 네. 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네. 그 엮어내기 불발에 그쳤죠. 미수에 네네. 그쳤죠. 그러자 이제 연달아서 4월에 청부 고발이 있는데 또 보면 그 청부 고발로 끝나지 않고 3월에 일단 잘 조리된 문건을 기획 문건을 이미 작성을 해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네. 8월 달에 이루어졌죠. 네. 그리고 김봉현 씨가 자술서로 폭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미 5월에는 또 라인펀드 사건을 네. 관할을 수원에서 남부지검으로 옮겨서 맞습니다. 예. 네, 그 여당의 거물 정치인을 불어라라는 식으로 계속 수사 방법도 상부에 보고하고 검사가 무슨 지시를 받아서 또다시 김봉현 씨를 조사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더라. 정작 라인펀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별로 없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 네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결국은 검찰 조직을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사유화를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네. 검찰 쿠데타다, 연성 쿠데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보니까 윤석열 네. 검찰총장의 총장이 조직을 사유화해서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윤석열의 난이다라고 고발사주 네. 사건을 정리를 하셨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것이 네. 총선 전이거든요. 직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총선에서 사실은 그 유시민 이사장 사건에서 제보자 X도 네. 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선거 네. 전에 고발 해야 된다. 범정에 제보해야 된다. 네. 그 범정은 잘 아는데 네. 또 거기에 고발하면 뭐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그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까지도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결국은 그 선거에 개입해서 네. 이 촛불 정부를 총선에 참패를 시켜가지고 힘을 다 빼버리겠다. 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네. 쭉 이어진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우리 추 후보님께서 법무부 장관을 할 때까지 쭉 네. 1년에 네. 어떤 네. 기획된 네. 행동이 있었다. 했는데 저한테 제동이 걸린 거다. 계속 걸린 거죠. 제가 네. 김봉현 사건을 시발로 해서 네. 그 라임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 지휘를 그러니까 그 남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네. 수사 지휘를 했던 것은 총장이 손대라는 거였죠. 네, 수사 지휘 하셨죠. 예. 네, 가족 측근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를 했고 연달아서 감찰을 했더니 판사 사찰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랬죠. 예. 네, 그것도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판사들을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네. 판사들을 강박을 한 거죠. 심적인 강박을. 네. 그렇다면 예, 후보님 네. 지금 1년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신 걸로 보자면 우리 추 후보님께서는 이게 네. 소위 아까 말씀하신 연성 쿠데타 네. 기획과 실행이 있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고발 사주나 또는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등은
그 여러 가지 기획과 집행 중에서 일부가 드러난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다른 더 많은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뭐 네. 곧 드러날까요, 이게? 아니면 영원히 미궁 속에 진실은 저 너머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또 드러날 수 그렇지 있을까요?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손준성 그 수사정보 담당관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유임을 고집하고 할 때 네. 저도 이제서야 크게 깨달아요. 이런 정말 엄습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인데 그게 그 디지털 증거라는 것이 불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 또 다른 증거들이 디지털 증거의 형태로 불시에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불시에 우선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해도 네. 거기에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길을 쓰고 그걸 감추거나 하지 않나. 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근데 우리 이낙연 후보가 손준성 임명한 건 추후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셨던데. 네. 예. 어떻게 이낙연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너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손준성이라 한들 윤석열의 도구이잖아요. 수족에 불과하다. 예. 수족이죠. 눈과 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초점은 윤석열의 난이라 부를 만큼 그런 검찰 권력을 사유해서 검찰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민주당 후보라면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 본질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빠른 그 진실 발견을 위한 촉구에 힘을 합쳐야 되는데 네. 지금도 윤석열은 발뺌을 하면서 증거 내놔라라고 하고요. 네. 또 손준성을 추미애 사단 최강욱 라인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윤석열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네. 저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네. 이낙연 후보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대선 경선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브론즈 크로스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네. 동메달까지 가셨어요. 네. 자, 실버 크로스, 그 다음에는 뭐 골든 네. 크로스까지 노리는 게 다 후보들의 정치적 목표일 네. 텐데 네. 실버 크로스 가능합니까? 일단은. 오전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다들 그럽니다. 민주당 경선 자칫 밋밋할 네. 그런데 추미애가 나와서 다시 흥미진진해졌다라는 네. 것이고요. 호남은 항상 그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 민주 세력의 역량을 결집시켜 온 좌표 역할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 추미애가 정말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이다. 지금은 준비된 개혁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죠. 네. 소소한 개혁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준비된 확실하게 개혁 완수할 대통령은 바로 추미애다라는 것을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그 평가해 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요. 또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 사실은 엊그제 그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 현재 2위를 달리고 네네. 있는 후보가 1위를 네. 달리는 후보랑 설전을 벌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네.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손준성 관련된 질문을 해서 네네.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도 그러면은 이제 2위 후보, 1위 후보에 대해서 네. 내가 추미애가 훨씬 더 낫다. 1위 후보, 네. 2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를 대단히 환영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어떤 네거티브를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자기들이 더 민심에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이낙연 후보는 가장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민주당답지 아까- 않은 후보다. 예. 네, 아까 그런 검찰 개혁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네네. 윤석열 총장과 입을 맞추는 듯이 하는 네네. 그런 생각 없는 후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그 자신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이 정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추미애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네. 네, 그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가장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말씀드린 개혁 준비된 개혁 대통령 네. 또 증명해낸 후보 뭐 탈탈 틀어도 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후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유일한 적임자이다. 감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 후보님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네. 사실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을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 비호감도가 가장 높아진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네. 여론조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네. 극복을 해야 대선 결선에도 그 대선 본 게임에도 나가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네. 이거를 극복하는 한편 1등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네. 이번 가지고 있는 최종 병기 전략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예. 제가 토론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네. 방금 광주 양동시장을 다녀왔는데요. 네네. 언론은 비호감이라 자꾸 선전을 하시지만 네네. 실제는 우리 주미애네 하시고 이렇게 이쁠까 이렇게도 하시고요. 이쁜 추미애 후보. 예. 네, 그리고 간만에 본다고 하고 네. 텔레비전에서 너무 좋다 믿는다라고 하고요. 네. 환호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마이너스 20점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얻는 지지율은 네. 다른 분의 그 출발선하고 다르다 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언론이 그 비호감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추미애가 옳았다. 역시 윤석열 검찰을 막아냈던 추미애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결실의 계절 추 추미애 찍으면 추미애 된다. 네네. 네, 이렇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네. 이번 그 호남권 경선과 또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우리 네.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미애로 네. 합의를 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추미애 고맙습니다. 후보였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일주일간의 국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추석 앞두고요. 서울 시내와 주요 간선도로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고요. 저희들은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 심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좀 거창한데요. 새로운 안보 협력체 오커스를 발족시켰네요. 그렇습니다. 3국의 약자를 딴 안보 협력체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UK, US 이거를 다 아주 잘 만들어서 합성을 해서 오커스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국 정상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3국의 연합 능력, 상호 작전 운용성 향상 같은 안보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요. 정보 기술 공유를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주요 협력 분야로 사이버 능력,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 능력 같은 걸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예요. 이게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작전 반경이 훨씬 넓고요. 소음이 적은 첨단 무기인데 지금 운용하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렇게 6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호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주의 해군력을 이참에 강화시켜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 그러면 핵 비확산 노력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 잠수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핵 추진 네. 잠수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 무기를 탑재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 영국하고 호주는 네. 영미권 이래서 거의 제도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 워낙 가깝게 지내는데 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오커스라는 네. 새로운 안보 협력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네. 거기에는 핵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 잠수함이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치러지는 차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즉 일본 수상 네. 총리 선거죠. 총리 선거인데 네. 이게 자기들끼리 개파들끼리 합의해서 만드는 선거이긴 해요. 그래서 네네. 2파전으로 굳어졌다. 지금 그렇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의 2파전 구도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3파전이 될 것으로 맞아요. 예상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출마를 포기하고 고노 담당상을 지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보면 선호도 조사에서 항상 1, 2위가 고노 이시바 후보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1, 2위 후보가 연대를 했으니까 이제 당원들의 표는 대거 고노 담당상 쪽으로 쏠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국회의원 표, 당원 표를 합산해서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데요. 1차 투표에서 만약 과반 후보가 안 나오면 1, 2위 후보 간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국회의원과 당원 표를 합상하지만 그래도 의원 표 비중이 훨씬 큽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요한 리더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제일 파벌이 아베 전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 호소다파. 파벌이고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아소 재무상이 있는 아소파이기 아소파죠.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고노 담당상이 1차 투표에서 1위를 해도 지금 과반을 못 차지하면 결선 투표에 가면 아베와 아소 이 두 정치인은 이 고노 네, 담당상하고 조금 약간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밀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하는 게 지금 고노 담당상으로서는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서 지금 뭐 막 복잡한 파벌 얘기했는데 네, 네. 그래도 전보다는 파벌의 영향력이 네.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네. 평가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당내 최대 파벌이 호소다파인데요. 이 호소다 회장이 파벌 차원에서 이번에는 지지하는 단일 후보가 없다. 어허. 그러니까 기시다 전 외무상이나 그 아베 전 총리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 중에 알아서 자율 투표를 해라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지금 자민당 7개 파벌 중에 5개가 이번 선거에서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해라 이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정치에서는 자민당이 거의 집권을 했기 때문에요. 예. 야당보다는 자민당 파벌 안에서의 조율이 훨씬 중요한 파벌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자민당 중의원이 신진 세력으로 많이 교체가 됐어요. 1선에서 3선을 차지하는 거의 초선 의원들이 한 45%나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의 파벌 충성도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의원들은 파벌이 정해주는 것보다 여론을 훨씬 더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고노 담당상이 여론상으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노 담당상이 그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인물들하고 연합을 해서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이 자민당 내 파벌 정치 판도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반대로 결선 투표로 갔는데 아베 전 총리랑 아소다로 재무상이 파벌 차원에서 민 기시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파벌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당 양 거대 정당 네네. 후보들이 지금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는 파벌들 간의 네. 이 세력 다툼 내지는 정치 여전히 뭐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네네. 여전한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아직도 네. 환경상이죠. 예. 네.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펀, 쿨, 섹시하게 해결하겠다. 굉장히 지금도 파격적인 무슨 대답을 얘기인지 잘 했었죠. 모르겠어요. 아직도 환경상이에요.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이 그런 얘기하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네. 요 얘기는 하나 짚고 가야 되겠네요. 일부 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하는 거죠. 네. 시작했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은 필요 없다라는
라는 입장을 유명 과학자들이 발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하고 세계보건기구에 소속된 과학자 18명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일반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부스터샷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을 만약 한다고 하면 기존에 2번을 맞잖아요. 이렇게 2번을 맞아도 충분한 면역 반응을 생성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오히려 너무 일찍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면 오히려 심근염과 같은 백신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 결과 잘 보고 우리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BTS 이야기를 하고 할 수밖에 해야죠. 꼭. 네. BTS가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문화특사로 임명돼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 총회 일정에 동행을 한다. 네, 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 활동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네네. 동행을 해서 희망을 통한 보건력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뭐 여러 가지 내용의 연설,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온 만큼 전 세계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한 미래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자, 이게 BTS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네. 지난번에 연설도 했고 이번 네. 유엔 총회 일정에 동행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문화사절. 아프가니스탄에도 네. BTS 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있을까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브라더 미싱, 싱거 미싱, 이런 미싱으로 한 생애를 조각조각 이어붙이며 살아온 사람들. 학교 급식 조리실에, 지하철 운전석에, 배달 오토바이 안장 위에, 건설 현장의 철근 조각에 매달려 온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손과 발을 움직여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아프리카로 가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살 수 없는 곳인가요? 말하자면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낙오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신장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차 접종률 70%도 곧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안전한 명절을 위한 방역 대책도 챙겨봐야 할 텐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연휴 시작되는데요. 이달 초에는 백신 인센티브 줄 테니까 8명까지 모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예. 고향 방문 되도록 자제해달라. 이렇게 안내 나오니까 가란 말이냐 가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말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추석 연휴는 접종을 좀 완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동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 중심으로 너무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이기보다는 소규모로 좀 이동해 주시다라고 부탁드리고 있고 네네.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령의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가급적 찾아뵙지 않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네. 이 경우에는 가지 않을 것을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접종을 완료한 분들이라고 하는 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번 접종, 얀센의 경우에는 한 번만 접종하시면 되지만 네네. 그 외 모든 백신은 2차까지 접종을 하시고 2주가 경과된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파악하시기에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서 말 그대로 접종 완료가 된 분들은 몇 %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대략 한 40%를 좀 상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40% 상회. 예. 그러면 상회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네. 접종을 일찍 하셨기 때문에 60세 이상 분들은 사실은 80% 이상이 지금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네. 네.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추석 이후에 유행이 억제 안 되면 일상과 조화로운 방역 이걸로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예상컨대 추석 이후 어떻게 지금 여파가 어느 정도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이게 일단 추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위험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네. 지금 특히 수도권 쪽이 유행이 계속 좀 증가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걱정되는 지점들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쪽으로 유행이 좀 확산되는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만 예방접종률이 지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제 아마 지금 1차 접종의 경우에는 거의 70% 정도까지 가고 있는 중이고 2차 접종의 경우에도 지금 40%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방접종의 어떤 누적된 효과들이 이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고 또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막는 이제 힘들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추석 이후에 좀 더 유행이 안정화될 것으로 지금 좀 기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인과 좀 이 긍정 요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중이라서 아마 이 부분들이 추석 이후에 어떻게 좀 전개될지 좀 저희도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뭐 전 국민 70% 1차 접종은 추석 전에 목표 달성 무난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백신 물량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때까지 저희가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68%이기 때문에 네. 뭐 70% 달성은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다음 달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아예 접종을 완료하는 상태가 되는 것도 2차 접종까지 하시는 것도 지금 물량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물량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말까지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 그게 70% 선까지 갈 거다. 물량에는 이상 없다. 아, 네, 좀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또 불안해하는 게 델타 변이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거 백신 무용한 거 아니냐. 또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뭐 2달에 6%씩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백신만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에 확보된 백신만으로 이거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예전에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에 비해서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과 비교해서 좀 감소했다는 거지. 네.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예방접종의 어떤 효력들은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1차 접종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전파 차단 효과와 사망 방지 효과들이 나타났었는데 네.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경우에는 일단 전파 차단도 대략 한 70% 선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과들하고 네. 특히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거는 80에서 90% 정도 방지가 된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최근 확진자 특성 보면 10명 중 9명은 백신을 아직 안 맞았거나 접종 횟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염된 분들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방접종률이 계속 빠르게 올라갈 거라서 네.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전파가 차단되는 힘들은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네,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이제 중증 환자나 치명률, 사망자로 가는 부분들은 네. 지금도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1년 반 동안 전체 코로나의 치명률은 0.86% 정도인데요. 네.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사망률은 지금 0.29%입니다. 네.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하로 지금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이런 건 역시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것은 백신 접종과 확산 차단 사이에 좀 시간차가 있는 것뿐이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 접종이 아마 계속 확대되면 차단 효과는 점점 더 분명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예방 접종만으로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 방역 수칙 준수나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계속 방역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예방 접종이 곁들여지면 그때 이 전파들이 차단되는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재택 치료 확대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판정 받으면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격리된 채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집에 있다가 증상 있을 때만 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지금은 아직 이제 이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심스럽게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네네. 소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경우에는 돌봐줄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1인 격리를 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 좀 여건이 되고 원하는 가구 중심으로 재택 치료를 지금 테스트해보는 단계입니다. 네네.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무증상이거나 네. 아니면 가벼운 이 아세타미노펜 처방만으로 증상이 넘어가지는 경증 환자들이 네. 대략 한 80에서 85% 정도는 이런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좀 일상을 회복하는 체계로 간다 그러면 네. 이런 무증상 경증 환자를 계속 별개의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의료 측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재택 치료들을 좀 테스트해 보면서 네. 이 상황에서 좀 최적의 전파 차단이라든지 좀 섬세하게 환자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테스트해보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일상적인 좀 이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때는 이런 재택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서로가 모두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점점 덩치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혹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대장동 떴다방 게이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관련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서 오늘 오후에는 현장 조사까지 나섰는데요. 이 문제 한번 정리해보죠. 이재명 후보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희입니다. 네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뭐 떴다방 특혜 의혹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던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쟁점이 됐고 이재명 지사가 14일 날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 문제 다 들여다보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혐의가 나왔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2018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을 약 5,500억을 대장동 배후시설과 뭐 일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했다. 그래서 네. 공공에 기소했다라는 발언으로 또 검찰에 기소가 된 적이 있어요. 네. 19년에 1심, 2심 다 무죄가 되고 마침 2020년 10월에는 파기환송심 무죄. 결국 이 말이 뭐냐면 공공에 기속된 부분을 전혀 이게 사실이다. 이것을 확인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 TF팀까지 꾸려가지고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이거를 다시 연상시키기 위해서 뭐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니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드님이 근무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뭐 나니까 7년 근무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대장동 게이트로 또 이름을 바꾸네요. 네네. 근데 여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의혹이 아니라 미담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것이 네네. 뭐냐면 네. 이 그 전국 기초단체장들 중에서 융합형 공공개발을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자면 예전에 이제 2010년 이전 정도로 거슬러 가게 되면 그 LH에서 지금 뭐 분당 자락이잖아요. 여기 대장동이. 그때 네네, 공공개발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그냥 민간 개발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을 네. 그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공공에서 뭔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 설계 단계를 그 SBC죠. 특수 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을 만든 다음에 그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민간에게 비우면서 5,500억 이상의 그 재정을 확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보면. 네. 이것을 뭐 마구잡이로 이제 왜 그 민간 기업에서 가져간 돈이 갑자기 점프해서 너무 많아졌다. 중간 배경 설명 없이 여기에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무슨 불법적인 뭔가 연결돼 있는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가짜 뉴스들도 많이 배포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에 제가 변호사로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뉴스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성남의 뜰,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수주를 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개별 사업자가 수주하기 어려운데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고 선정된 이후에 이 개발 사업을 위해서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을 설립하고 이 성남의 뜰에서 사업을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 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과정을 알게 됐거든요. 네. 이게 공모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회사가 자본금 뭐 3억 5천 잘해야 뭐 이 정도 되는 작은 회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천대유가 어떻게 해서 뭐 5천만 원의 법인 설립 그 자본금을 가지고 불과 3년 만에 577억의 그 배당금을 가져갔느냐 이걸 지금 계속 의혹을 쟁점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쟁점이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근데 사실 이 그 컨소시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뛰어드는 자본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자본 주주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 법인 자금이라는 것은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들은 최초의 자본금인데 이것은 투자금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들은 이 그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50%의 이익을 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 위험 부담을 가진 그 자본 민간 쪽에다가 주면서 알아서 그 들어오게 투자 사업체들을 들어올 수 있게 그냥 계약 상황에 열어둔 것에 응모를 해서 공개 입찰이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궁금증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화천대유가 신생이고 뭐 조그만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이익을 가져갔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화천대유에다 오히려 질문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이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뭐라고 추가 질문이 나오냐면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서 들어왔을 뿐이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한 거는 화천대유 등 또는 투자한 자본들이 판단한 몫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장지구라는 이 입지 자체가 리스크 없는 데였다. 사실상 개발했을 경우에 큰 개발 이익이 어차피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 과정 자체에 이렇게 리스크 없는 하이 리스크가 아니었다라는 질문을 또 덧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일 당시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왜 외국에서 서브 모기지 서브프라임 이후에 2012년, 13년, 14년 때가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당시에 이 지금 말하는 이 대장동 개발은 14년부터 다시 뭔가 해보겠다라고 그리고 공공 개발로 해보겠다라고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이제 주도해서 사업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는 사실 민간 개발도 모든 자금을 들고 뛰어 들어와서 모든 이게 몇 배로 뛰어 오를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던 당시였거든요. 하이 리스크 상황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사실 우리 정부에게 결국 저희가 볼 때는 뭐 크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예, 부동산이 예. 몇 배 부동산이 뛰지 엄청나게 않았습니까? 뛰어서. 예. 예, 그런데다가 거기 입지가 또 뭐 충분히 뭐 더 많이 뛸 수 있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까지 많은 그 배당을 가져간 것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됐을 뿐이다. 민간 자본 측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는 공공에서 개입할 수 없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은행 민간자산 관리회사가 컨소시엄이었어요. 예, 거기에 같이 참여한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특혜를 주거나 어떤 뭐 커넥션이 있어서 뭐 이재명 시장 그 당시 시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여기에 이 내용을 미리 알고 네. 그 이익을 뭔가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의문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가짜 뉴스들도 많이 돌더라고요. 네네. 그 자. 측근 중에 누구 모 인물도 제가 볼 때 전혀 해당 사항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연구원장의 친남동생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여동생 한 분밖에 없다거나 네. 네. 또 너무나 이제 뭐 재밌는 게 그 시장이 되고서 6개월 후에 인터뷰 한번 했던 그 언론사 기자분이 언론사 기자분이 그 회사의 대표더라. 이것 때문에 연결을 짓고. 근데 지금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천대유의 결국 고문이었던 분도 곽상도 의원이었고 네. 또 최근까지 근무했던 사람도 아드님이고 그러면 지금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에 대한 질문은 곽상도 의원이 더 답을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미 지금 뭐 2018년 19년에 아까 지금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다 끝난 문제다라고 이미 법적으로 그렇죠. 다 판결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그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제 뭐 이게 1위 후보의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에게 뭐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 뭐 상대 후보도 그렇고 후발주자들이 가할 수 있는 모든 네거티브 흑색 선전은 다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거티브다. 네. 예,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공공과 민간이 융합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성남시에도 엄청난 그 이익을 가져갔고 또 민간은 참여한 만큼 또 많은 이익이 났으니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을 두고 마치 이 안을 들여다보면 뭐 이재명 시장의 흑막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냥 의구심을 가지고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의혹만 더 그 제기하는 건데 이게 단위가 크고 네. 사업 자체가 복잡하니까 뭔가 있긴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요. 하게 돼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BBK까지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그냥 이제 오염시키고자 하는 제가 볼 때 선거 캠페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자, 근데 이게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만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낙연 캠프에서도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연상되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뼈아픈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BBK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 대변인의 논평이 제가 볼 때 참 본인들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숟가락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당내 그 2위 주자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추격하고 있는 뭐 따라오고 있는 이런 후발 주자가 좀 심한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것도 아니라 BBK 뭐 이명박 우리 얼마나 힘들게 그 사실들을 드러냈고 결국 지금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이 이런 사안까지 끌어들여서 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흑색 선전을 너무 심하게 하는 부분은 과도하다. 저는 이 당내에 있는 많은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도 이 내용에 조금만 더 접근을 하게 되면 자세히 아시고 나면 오히려 역풍이 불만한 사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 있는 사안이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손준성 검사의 그 임명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라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또는 뭐 사과해야 될 이런 사안입니까? 저희가 그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피력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네. 후보가.
그런 이유에 사실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 캠프 측에 있는 의원님들이 좀 세게 지금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애둘러 저는 표현했다라고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장기표 네. 후보였죠. 국민의힘의 장기표 후보가 고발하시겠다고 전혀 그랬죠. 터무니없이 아들이 이 말했던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정치의 사법화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저희가 원팀으로 그 정권 민주정부 4기를 또 재출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얘기는 하기가 어렵죠 저희가. 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자제하라. 뭐 별로 득이 안 될 거다라는 정도로 결국 저희가 의혹이 있는 거 100%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후보가 했는데 국정감사, 뭐 특별검사 뭐 모든 다 것 하자라고 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했어요. 다 받으실 생각이신 거죠? 할 테면 해봐라.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네. 모든 다른 지금 이제 우리가 네. 어떤 민간 개발을 할 때 특히나 아파트 같은 거 네. 좀 짧게 좀 가장- 정리해 주시죠. 네, 예, 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 지났습니다. 것이 예. 사실 그 원주민과의 막 그 이권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다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을 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굉장히 성공한 모델로 잘한 일이기 때문에 전 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히려 치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 쪽 이야기 먼저 들었는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쪽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책을 맡고 계신 네 분의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했는데 오늘은 본인들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 쪽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들으시면서 반론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급제.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은 코너이긴 합니다. 억지로 끼우느니까 네. 이게 상장급제로 해주십시오. 상장급제. 네. 자, 상장급제 우리 심사위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네. 비유의 달인 MC 장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도 난형난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후보입니다.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말인데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하고 시작을 하시네요. 네.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으로 맹공격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 13일 날 경북의 한 대학교 안동대학교 네, 맞습니다. 에서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한 발언들이 여러 분야에서 여기 또 인문학 디스도 하고 인도 디스, 아프리카 디스, 노동 디스. 네. 그런데다가 저는 사실은 귀에 딱 들어오는 거는 아무리 학생들이지만 공적 자리인데 네. 반말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 안동대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하던 중에 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나왔던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네.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가 큰 차이가 없게 해야 한다라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경제에서 이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기업이 기술력으로 먹고 산다. 이것도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비정규직과 청년구직자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후보의 노동 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말이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면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
120시간씩 열심히 한번 일해보실게요. 그리고 120시간 네. 일하고 한번 푹 쉬고 네. 이런 걸로 자꾸 연결이 돼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시각이 좀 그런가? 네. 저는 자꾸 그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서 비판 받으셨어요. 네, 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국 정의당 대표가 그 대선 후보는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자리인데 이 생명까지 위협받아가면서 손발로 일하는 시민들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이 천박한 노동으로 취급하는 그 인식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뭐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심정을 그렇게 모르나 이 청년들이 평생 직장을 원하지 않다니 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느냐 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 전용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세상은 부정식품 먹으면서 120시간 일하고 고용주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이 현대판 노예제가 아닐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참 답답하네. 근데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청년들 현실을 너무 모르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보니까 댓글에 네. 검사도 비정규직으로 뽑아라.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라고 네. 물어보셨는데 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가 아니라 근무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없는 생각하는 거죠. 게 그런 거죠. 네, 오래 일하고 대부분의 싶어도 심정일 겁니다. 네,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문제인 건데 네. 그거를 청년들의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아까도 앞에서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도 아프리카 말고도 또 다른 분야에서 분노를 산 발언이 또 나온 거죠. 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세종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학과 99학번 학번은 990338 홍장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인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는 했지만 그 뒤에 공학, 자연과학 분야가 취업하기 좋고 일자리 찾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지금 세상에서 인문학은 뭐 그런 거 이제 공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된다. 그렇게 많은 학생을 대학교 4년, 대학원 4년, 그러니까 인문학 전공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소수면 된다. 라면서 인문학을 낮춰보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 문성합니다 하고 앞에 가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인문대학 나왔는데 예,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성합니다. 아, 그런데 신조어가 나오게 생겼네요. 네, 제 딸도 지금 인문대 다니는데. 네. 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이 낡아 빠진 구닥다리 사고 방식입니다. 이 조선 시대 때 이 문과, 무과 이게 따지듯이 그때는 조선시대는 장원급제가 여기서 문과를 나오네요. 네. 우대했잖아. 근데 어쨌든 한쪽을 차별했던 거는 또 비슷하니까 그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네. 종합적 사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과학만 발달해서도 안 되고 이 과학이 철학과 감성을 좀 지녀야 이 대중에게 좀 인정받고 많이 쓰이는 과학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인문학과 과학인데 기술인데 이거를 한쪽에 좀 치우쳐서 시대 흐름이나 이 시대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발언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도 그 입장은 나왔나 봐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 후보가 발언하고 사실은 이게 네. 이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거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네. 어떻게 얘기를 좀 하셨나요? 예, 항상 그 논란의 발언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와전됐다? 취지는 그게 아니다. 취지는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뭐 비정규직, 정규직 이 문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강조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뭐 듣기로는 뭐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첨단 과학이나 컴퓨터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고 뛰어난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는 이게 것이다. 해명이야? 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첨단 기술이나 이 컴퓨터 공학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인문학이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하는 방식이 항상 뭔가 비교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비교를 하는데 그리고 비율을 통해서 하세요 또.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한쪽을 비하하는 결과로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얼마 안 있으면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명절에다 가면은 그 꼭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너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냐? 기술이나 배워. 그러니까 네, 뭐 그 그런 트라우마가 얘기. 생각나서 더 좀 괴로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는 미술 공부를 했었고 이제 대학 진학은 영문과로 하니까 먹고 살기 아프리카로 아니구나. 이거는. 네. 너는 그 왜 계속 뭘 해도 돈 안 되는 것만 하니 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상처받았던 기억이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네. 얘기를 또 이제 반말로 하시니까 네. 트라우마가 더 이 추석이 가까우니까 점점 더. 예. 네. 그러니까 자. 이 아프리카 발언도 그렇고 인도도 또 의문의 일패를 했고요. 네, 아프리카도 그렇고 예전에 또 필리핀도 그렇고. 네, 두테르테. 네. 네. 이 아직 대통령도 되시기 전인데 아직 선거도 안 치렀는데 벌써부터 외교 결례를 벌써 몇 개를 하셨어요. 동아시아 아프리카 일대를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윤석열 후보님. 매주 수요일 신장식의 신장기업 제4부 사람과 일 코너 들어보시면은요. 이번 발언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윤 후보님의 발언에 왜 문제였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네. 청취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 후보 찾아보겠습니다. 싸가지 관리에 유념하면 좋겠다. 네, 지난 10일 출간된 한 개간지에서 그 강준만 교수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인물 비평하면서 싸가지 관리에 유념하라.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물과 사상이라는 개간지였는데요. 그 여기서 그 야권 인사들에 대한 분석을 그 강준만 교수가 뭐 인문평 같은 걸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인물 비평을 했는데 제목 자체가 이제 발칙한 이준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강준만 교수는 그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다변, 그러니까 말이 많다라는 것과 또 급한 성격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네. 뭐 예전에는 뭐 이런 부분들로 좀 굉장히 좀 성공을 했다면은 이제 당 대표가 된 지금에는 좀 그걸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싸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또 바로 반박했어요. 네, 맞습니다. MBC 라디오 이제 김정배 시선 집중에 오늘 출연을 해서 강준만 교수가 우려하는 지점이 뭔지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조언 받으면서 내 길 내가 잘 헤쳐나왔다. 라고 하면서 나한테 싸가지 있다고 하는 사람 봤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준만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데 아마 2차 가공된 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다. 나에게 싸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 없었다. 원래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싸가지가 있는 거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 들으면 싸가지 없다고 그러는 거다. 그 정도는 버티면서 살아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도 바꿀 생각이 없다. 네. 자, 그다음에 종로 출마설 윤홍 후보 충돌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낙연 후보 사퇴로 공석이 됐는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의 이름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뭐 자의가 아니라 이제 타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상계동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종로에 가겠느냐 이렇게 뭐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선거 준비하느냐 바쁜데 본인 선거가 아니라 이제 대선 준비하느냐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종로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희한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놓고 말을 급하게 이제 주워 담으려고 했는데 잘 안 주워 담았어요.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뜻이다. 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사실 이준석 대표는 그런 다변과 싸가지 없음이라고 흔히 그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당 대표까지 됐는데 네. 이런 비유가 좀 고답적이긴 하지만 소위 왕관의 무게를 그 싸가지 없음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와 싸가지. 네. 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MC 장화. 전 윤석열 후보에게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네, 저 인문학도였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인문학도로서 아주 개인적 원한을 듬뿍 담아서 원한이라기보다는 개인적 평가와 감정을 듬뿍 담아서 아쉬움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예, 많이 아쉬움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아쉬움이었고 우리 정상근 기자. 저는 정량 평가를 해서 이 강준만 교수의 말은 하나였지만 이 윤석열 총장의 말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를 폭탄처럼 쏟아내셨으니까. 그렇죠. 네네. 인도 보내고 아프리카 보내고 노동자 보내고 인문학 보내고. 네, 그 쑥대밭이 되었어요. 이거 주변이. 네. 그렇죠. 저도 야 이거는 1타 3피 4피 뭐 이게 도대체 한 방에 정말 주변에 쑥대밭을 만드셨던 윤석열 후보의 아프리카 발언을 저도 만장일치로 이번 주에 말에서는 아프리카 윤석열의 아프리카 발언을 장원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대통령을 위한 정치,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자격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 시간 저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뭐 허경영도 나오고 네. 전두환도 나오고. 네. 예.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예, 오늘은 뭐 요새 지금 소란스럽잖아요. 저기 네. 그 수사 사주 공방이 있고 사주 의혹 윤석열 사주. 후보에 예. 또 그쪽은 윤 후보 측은 또 이게 박지원 게이트다. 예, 제보 예, 사주다. 그 국정원이 이제 조작한 거다. 네. 이러면서 공작 정치 공방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이 공작 정치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한번 대통령 자격을 한번 좀 연결해서 생각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대통령의 자격과 공작 정치. 자, 뉴스버스 보도로 국민의힘 경선판이 혼돈의 카오스가 됐어요. 판 전체가 지금 거의 혼돈의 카오스 상태가 됐는데, 자, 이런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리적으로 뭐가 옳으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네. 다뤘어요. 그래서 교수님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공작 정치 공방 대통령 선거 때마다 사실은 등장을 했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좀 봐야 될 부분, 네, 예.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정치에서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정치라는 현상이 이제 생긴 건 저 고대 사회 때부터 뭐 인류 문명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제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보면서 놀란 거는 윤 후보 측의 이제 대응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발 사주 네. 의혹. 예. 그럼 저 같으면 제가 윤 후보거나 아니면은 캠프의 참모였다면 그렇게 지금 안기부 게이트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게이트다. 뭐 네네.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역공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완전히 소란을 키우고 갈등을 더 소모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과연 그게 이제 우선시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란만 키우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 되면 유세차가 서로 네. 로터리에서 사거리에서 딱 해가지고 서로 스피커를 이제 더 키웁니다. 그렇죠. 점점. 주변 사람들은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그렇죠.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왜 저 소동인지 점점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싫어진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네네. 제가 최근에 제 지인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네. 정치학자니까 야 누구 찍어야 돼, 누가 될 것 같아, 뭐 이제 이러면서 막 관심을 표명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전화가 야, 뭐 대선이 이래 찍을 사람이 없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소란을 소란으로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죠. 긍정적인 선택의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네. 부분을 짚어주셨고, 자, 여당 쪽에서도 이재명 경기도 오늘 아침부터 뭐 그냥 어제 오늘 연일 소위 대장동 게이트다. 네.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했다가 네. 거기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연결돼 있다. 네. 아들이 7년 근무했다라고 네. 하니까 그 제목을 빼고 대장동 게이트로 네.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 이쪽에서도 의혹이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 나왔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의 이런 의혹 대응 방식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수사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사해라. 예. 국감도 부르면 가겠다. 예, 뭐 이런 태도는 저는 뭐 대선 후보로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이제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지만, 네. 그러나 일단 수사를 받고 뭐 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해명하겠다, 뭐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선 후보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맞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 더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아니 다른 장점이 없구나. 저렇게 세게 이제 역공을 나서는 걸 보니까 대표 공약이나 정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 대표 공약이나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역공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계속 대응을 하면 점점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싫어해요. 오늘 코로나 공약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워낙 큰 소리로 다른 그렇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대표 공약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좀 이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역공을 하면은 그거는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소모적으로 발목 잡고 그러냐 이러면서 국민들이 화를 내는데 네네네. 뭘 가져다 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겨워지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맡을 자질이 있나 의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캠프에서 우리 김윤철 교수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봐온 한두 번 봐온 내용은 조금씩 바뀌는데 매번 대선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네. 대선판에도 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대체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런 의혹제기나 이런 것들이 당락에 그 무슨 분수령이 되거나 큰 힘을 끼쳤나요? 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왠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의혹 이 부분에 막 관심 갖고 그럴 것 같지만 꼭 네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병풍이라는 이름 저기 이해창. 97년 대통령 선거 2002년 대선 이거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네 그랬죠. 이해창 후보의 이제 두 아드님들의 그 병역 비리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의혹이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해창 후보가 나중에 자서전에도 썼어요. 네. 그 문제가 난 별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불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다 해명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패착이었다라고 자서전에도 나와요. 아팠구나. 아팠죠. 예.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네네.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의혹이라고 하는 게. 하긴 제일 세게 의혹과 의혹이 부딪혔던 거는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당락에 영향 없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 퇴임 이제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혹은 임기 중에 사실은 그렇죠. 밝혀졌는데 네네. 막상 투표할 때는 없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네. 전망 투표거든요. 전망 투표. 그러니까 투표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네네. 자꾸 의혹이나 공작 정치가 아니에요. 전망을 중심으로 자꾸 대안을 내세우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근소한 차이거나 아니면은 혹은 뭐 될 것 같아 막 네, 그러면. 이런 때는 이제 의혹이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때 이해창 후보는 우리 이인재 후보 얘기도 했잖아요. 그 병역 비리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줬냐. 뭐냐면 점점 지지율이 깎이면서 네. 이인재 후보한테도 이제 그 당내에 경선에서는 이겼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네네. 이겼지만 이인재 후보가 결국은 불복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창 후보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인재 후보가 그 병역 비리 문제를 들고 나서서 탈당해가지고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긴 의혹 하네. 자체가 영향을 막 주는 건 아니고 그 후에 생겨나는 정치적인 이제 지형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냥 그거 자체로 이해창 후보가 떨어진 게 아니네. 그렇죠. 이인재라고 하는 변수, 지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선한 거다. 자, 공격하는 쪽에서는 의혹을 후보의 도덕성, 그러니까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상적인 정치 공작 사실로 드러났기도 했던 우리가 남이가 초원 복국집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우리가 남이가 명언이죠, 명언. 네. 정치 망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망언. 네. 그때 이제 그 뭐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김기춘 당시 아유,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막 끝낸 지 얼마 안 되고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네네. 그 이제 그 복집에 그 다 모은 겁니다. 그 기관장들을. 그래서 이 야권 후보들 그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하고 정주영 후보였는데 저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김영삼 후보가 떨어지면 영도다리 가서 다 떨어져 죽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영도다리. 네, 뛰어들어가서 죽자.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건 이제 지역주의 이제 그 심리 조장이란 말이에요. 한 거죠. 예. 네. 또 이날 모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산시장부터 검사장에서부터 다 경찰서장 등등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절대 선거운동에서는 안 되는 그렇죠. 사람들. 이게 관건 선거였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우리 김영삼 후보 지지하자 그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 개모임에서 김영삼 후보 떨어지면은 다 영도다리로 가자 뭐 이런 거 하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네. 그런 이제 그 공작을 했다. 그리고 이걸 당시 야당이었던 또 이제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소속돼 있는 당이죠. 도청을 했죠. 도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관건 선거인데 그렇지. 문제가 어디로 퍼지냐면 도청 문제로 퍼져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이름 자체가 관건 선거 우리가 남이가에서 그렇죠. 초원 복국집 도청 사건 그걸로 이렇게 바뀌죠. 제목이 바뀌어요. 맞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기이한 건 뭐냐면 그 후에 통신비밀보호법인가 뭐 그게 만들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도청을 하면 이제 안 된다. 불법이거든요. 예, 예. 자, 이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예. 이거는 이제 역으로 폭로한 건 국민당이잖아요. 정지영 네, 후보. 그랬죠. 예. 근데 오히려 표를 결집시켜줘 가지고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데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뭐 큰 영향은 아닙니다만 네. 하여간 그 이제 이 경남 영남 지역에 김영삼 후보로의 표의 결집을 이뤄냈다라는데 이런 이제 뭐 분석들이 있었죠. 아이러니한 결과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요. 다들 큰일 났다 처음에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도청 사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공작 정치는요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의도대로 안 된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한 가지 더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통령 선거 때도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네. 의혹 해가지고 또 무슨 뭐 녹취록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뭐 사실 뭐 저는 좀 중도파입니다만 네, 네. 제가 그 지금 현재 국힘의 여러 그 대선 전략을 보면요. 네. 굉장히 따라쟁이인 것 같아요. 따라쟁이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옛날 그 이명박 후보에 대한 BK 의혹을 따라하는 BK. 것 같고. 네, 예. 그렇죠.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묻고 예, 있어요. 그거 따라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직권 남용이나 오용이다 뭐 하는 것도 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나온 촛불을 이제 가져왔던 이제 그런 권력 사유화 문제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계속 권력 사유화 문제를 가지고선 계속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성공할지 잘 모르겠는데 문정부 이제 문 대통령 당시 이제 그 지난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 아들 의혹 이것도 이제 누구 따라고요?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아들 비리를 막 제기했었던 그걸 또 따라한 거죠. 네네. 근데 뭐 결국은 별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지난 대선은 역대 대선 중에 공작 정치 영향이 제일 없었던 촛불 뒤에라서 이제 더 그렇지만 뭐 그런 대선 정도면 이제 우리가 대선이다 할 만해요. 네. 그런데 이제 별 사실 그 아들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만 시비만 있지 별다른 이제 효과도 없고 네네. 그랬었죠. 자, 그럼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요? 이 40년 전 미국 네. 제일 큰 사실은 공작, 네. 정치 공작이라는 워터게이트 네. 의혹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이잖아요. 네.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이죠. 예, 네. 닉슨 대통령은 또 이 음흉하고 공작 정치의 아주 달인으로 저기 유명했죠. 역사에 남고 미국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닉슨 대통령이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민주당이 이제 계속 그 전쟁 반대 부분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그 누가 반대를 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도청을 한 거예요. 그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 선거 본부를. 네네. 남해당을 그렇죠. 도청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서는 결국은 안 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발뺌을 하고 부정을 하다가 하원과 상원에서 다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먼저 이제 사퇴를 한 거죠.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그 행위 자체보다 네. 거짓 해명을 했다는 점이 훨씬 더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우리 신 변호사님 제가 이제 딱 어디 레슨을 뭐라고 할지를 딱 그런 간파하셨네. 겁니까?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공작 정치나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건 결국 별로 승부가 잘 안 나고 의도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리처드 닉슨이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안 했다고 네, 안 네, 했다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점점 정황이라든지 증거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드러나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운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 네, 네. 자, 지금은 거짓말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공방 속에서는 잘 안 밝혀지지만 이후에 이제 계속 점점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럼 이건 대통령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 정치인들 대선 저 후보들은 특히 공작 정치 공방에서 중요한 것은 네. 거짓말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돼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된다. 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죠.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네. 라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새겨야 될 고운 공작보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거짓말은 안 된다. 그럼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공작 정치에 휘말릴 새를 안 주는 거예요. 네, 예. 계속 후보는 입만 열면 세계 정세, 민생 상황, 정책적 대안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공작 정치 새가 없어요. 네, 공작 정치할 새가 없을 정도로 공부하고 미래 비전을 얘기해라.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자격에서 우리 김윤철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엑기스였습니다. 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였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연휴 끝나고 바로 뵙겠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대중적인 무리를 빚는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나 행위를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미스틱의 스캔들러스 전해드리면서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의 장사 마치겠습니다.